자, 이제 7강 1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대한제국의 개혁정책과 민중운동입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주도 세력, 두 번째는 대한제국의 개혁정책, 세 번째는 동학교단의 동향, 네 번째는 대한제국기 민중운동,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번 주에는 1894년부터 1898년까지의 개화파의 나름대로 개혁운동에서 제일 대표적인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1897년 10월 17일 날 설립했던 대한제국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설립했으며 대한제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개혁정책이 무엇이었고, 그에 반해서 당시에 민중들의 어떤 동향이 어땠었는가. 즉 1894년 농민전쟁이 있었죠. 농민전쟁이 실패한 이후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1897년서부터 96년부터 1905년까지 계속 농민들이 지향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1894년부터 1905년 시기까지의 주요 사회 세력과 그들의 어떤 지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번 주에는 아까 본 대로 얘기한 대로 1894년부터 1898년까지 개화파 세력의 개혁 운동과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및 한계를 살펴봤죠. 그래서 주로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도 서기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이 동도 서기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 정책의 내용과 또 맨 밑에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다가 95년 1월에 이제 패배로 끝나게 되죠. 패배로 끝났다고 해서 농민들의 그 지향 움직임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1896년 이후부터 동학당, 영학당, 활빈당 이런 운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의 지도부들은 그 뒤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의 대한제국의 성립과 주도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당시의 정세가 어땠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국제적인 정세 부분에서는 1894년에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조선의 지식인들 혹은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조선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은 땅덩어리도 넓고 또 군대의 숫자도 많은 청나라가 이기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넘어서서 일본이 우수한 무기,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서해안의 해전과 그다음에
평양의 뭐 육지 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판도에 큰 이제 변화가 오게 됩니다. 1895년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자 이홍장이는 대만을 일본의 식민지로 주게 되고 그 요동반도의 여순 대련도 일본에게 식민지로 조차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배상금도 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동아시아 판도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초기에는 청일전쟁 당시에 러시아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일본이 요동반도 여순 대련을 조차지로 할양받자 러시아는 대만을 식민지로 할양받은 것은 양해 이해를 했지만은 요동반도를 일본이 조차지로 얻는 것은 일본이 만주와 청나라 본토까지 세력을 침투시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반일전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1860년대에 이미 시베리아 철도를 놔가지고 이쪽 동아시아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개발하면서 만주 쪽으로 진출해갈 그런 나름대로 야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여순 대련의 요동반도를 식민지로 조차지로 얻게 되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떤 진로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 그들의 연합국이에요. 를 끌어들여 가지고 유명한 일본의 상국간섭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니네 그 청일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배상금도 받고 또 대만을 식민지로 얻었으면 됐지 어떻게 여순 대련까지 요동반도까지 그 조차지로 얻느냐. 그것은 청나라에게 다시 돌려주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놔요. 그러자 다급해진 일본은 그 당시에 러시아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영국과 미국은 그 단계에서는 그것을 노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납을 하죠. 그것이 이제 삼국간섭에 의한 영향이고 그 반납한 여순 대련은 이제 러시아가 청나라에 요구해가지고 조차지로 다시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극동함대가 이제 그 여순 대련에 주둔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조차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련에 가면은 러시아식 그 당시에 이제 건설했던 신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이 그것이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였어요. 이 삼국 간섭의 영향은 조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해서 그것도 조선의 지배층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일인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프랑스 독일의 국가가 일본에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일본이 다시 그 힘에 눌려가지고 여순대련을 돌려주게 되었단 말이죠. 그 사실을 파악했던 그 당시 고종의 이제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이제 러시아 세력,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1895년에 이제 그 당시에 제2차 갑오개혁 정부를 추진해 갔던 이제 박영효 세력은 민비 세력의 약화를 시도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일설에는 명성황후를 뭐 시해하려고까지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명성황후를 세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것이 이제 발각되게 되자 박영효는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일본은 그러한 이제 일본 세력 그들이 기껏 청일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명성황후가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고 칠러 세력을 육성하면서 일본의 그런 이제 조선 진출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게 되자 세력 만회를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무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김홍집을 총리로 한 친일 내각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친일 내각은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개혁 정책을 이제 펼치려고 했었고 또 그 조선 사회의 어떤 근대화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단발령을 공포하고 또 조선의 관료로 하여금 서양의 의복을 입도록 했어요. 그게 변복인데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되자 당시에 조선의 유학자나 민들은 이제 일본의 무사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라는 사실이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정부가 단발령을 공포하고 이렇게 하게 되자 이제 의병이 전국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고종은 1895년 8월에 물론 밤이지만은 일본인 무사들이 밤에 경복궁을 습격을 해가지고 명성황후 한나라의 왕비까지 그 시해를 했으니까 고종도 굉장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취침을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업무를 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 이제 왕의 어떤 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경복궁은 너무 넓어서 조선의 군대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의 덕수궁이죠. 그 당시 경운궁 덕수궁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당시에 이제 군졸들을 세워서 이제 업무를 보면서 경계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덕수궁에서 그 한 길 건너면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유명한 이제 춘생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편에 있었던 러시아 공산안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서 그건 이제 성공하게 되죠. 그게 1896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게 유명한 아간 파천이에요.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자 왕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친일 개화파 정권, 즉 가보 정권은 무너지게 되고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정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제 정동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정동을 둘러싸고 여기는 이제 그 덕수궁이 이 시기에는 경운궁이라고 했어요. 경운궁. 그리고 정식의 문은 인화문이고 이제 옆문이 대안문인데 지금 대안문이 현재는 덕수궁의 정문이 되었죠. 정문이 되었고 그 이제 경운궁의 뒷문에 후문에 건너편이 미관이라는 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지나서 여기는 안 나오면 이학당 옆에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대사관이고 프랑스 대사관 이제 건너편에 아관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아관이. 그래서 이제 이 경운궁에 있던 고종이 그 길 하나를 건너서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했다. 그것은 실패에 돌아가게 되자 러시아 대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이제 그것이 아간 파천으로 이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 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이 소위 경운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여기 있던 것이 그 예배당이라고 하고 그 예배당 건너편에 이제 배제학당이 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여기 정동 뒷골목이고 요 법관 앞에 손탁 호텔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정치 세력이 정동 구락부다. 전번 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정동 뒷골목입니다. 대한제국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가? 1896년 2월에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갔던 고종은 1896년 5월에 3개월 뒤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민영환희를 특명정권공사 그리고 윤치호를 수행원으로 러시아에 특파를 하죠. 하면서 러시아에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국왕의 신변 보장, 두 번째는 재정 고문과 200명의 군사 고문단의 파견, 세 번째는 내정 개혁에 필요한 차관, 경제적인 차관의 제공.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죠. 그런데 러시아는 첫 번째 국왕의 신변 보장은 이제 보장한다 했지만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래서 군사고교관도 200명을 요청을 했지만은 13명의 군사 교관만 파견하였을 뿐이고 경제적인 차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종은 크게 실망하고 또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유학자들이 한나라의 황제가 기껏 한나라의 러시아 대사관에 공사관에 가서 피신해가지고 거기에 은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고종은 환궁하라 라고 하는 상소를 계속 바치게 돼요. 그렇게 되자 내적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유생들의 이제 상소문,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다시 환공하시오 하는 것과 또 고종이 외적으로는 러시아에게 그렇게 뭐 재정 고문과 200명의 군사 고문단의 파견, 그다음 경제인 차관을 요구했지만은 그것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러시아에 대한 지연 미련을 버리고 1년 만에 환공을 합니다. 그래서 1897년 2월에 환공을 하고 그 1년 동안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피신하면서 고종은 나름대로 와신 상담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선 정부의 어떤 개혁을 시도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공포한 것이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의 공포였어요. 그 제국을 공포하게 되자 이제 유생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제에 무슨 우리가 중국처럼 황제국이냐? 또 독립협회도 냉담한 반응을 펼쳤어요. 우리가 지금 황제를 칭해가지고 황제의 권한을 통해서 그렇게 전국을 운영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제 일본은 아주 기회를 보고서 이때 일본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계속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고종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찬성을 하죠. 이게 이제 고종입니다. 1852년생이고요. 1919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1897년 45살이죠. 45살에 대한제국을 공포하면서 마지막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황제의 대한제국 황제의 즉위식 1897년 10월 17일 즉위식을 거행했던 지금 조선호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원구단의 황궁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황제가 그런 이제 선포식을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98년 8월에 근대적인 대한제국의 국제 근대적인 이제 법률을 공포하게 되죠. 이것은 참고 자료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이니라. 3조 대한국 대황제께없어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시어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 해엄을 명하시니라. 이렇게 그 이전에 이제 전제군주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근대적인 법률로 대한제국은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근대적인 법률로 공포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 대한제국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은 대한제국은 왕권의 강화 의지가 확고했어요.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세력 기반은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및 외세 의존적인 태도에 반대하면서 대립적인 입장을 보인 계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한제국의 주도 세력을 편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종은 전통적인 양반층을 멀리하고 첫 번째 전제군주제를 옹호하는 중인층과 가문적 배경이 없는 그런 양반층을 중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신이 불분명한 이용익, 이용익은 중인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도 있지만은 이용익, 그 다음에 김홍룡은 러시아 통역관이에요. 여긴 중인층이죠. 그 다음에 홍종호 프랑스 유학생입니다. 이기동은 상인이에요.
이 황국협회의 지도부인데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해서 전통적인 그런 양반 가문이 아닌 층들을 아주 우대를 해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고종에 충성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특권을 얻어 상권을 독점하려던 상인층, 즉 동의협회와 싸움을 벌였던 황국협회라든가 혹은 상인층이 주도했던 상무소, 이런 이제 층의 대표자들을 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황제를 보위하면서 그 당시에 황제의 권한 이제 팽창에 이제 저항을 했던 동의협회나 이런 데 대해서 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앞장나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행하게 되었죠. 그러한 이제 세력을 중용을 하면서 고종은 나름대로의 어떤 개혁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의 슬로건은 구본신참이었어요. 그것은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고 한 것인데, 옛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왕권이에요. 황제권. 황제권을 이제 강화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시의 어떤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개혁을 통한 자금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종이 새로운 정책을 펼쳐 가려고 했으면은 돈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양전 사업, 요새 말하면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것을 실시해서 이제 지세 수입을 이제 증가하고자 했습니다. 전국적인 양전 사업은 1720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이후에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행한 이후에 한 번도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한제국 때 170년 만에 행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지게를 토지 대장이죠. 관에서 발급하는 토지 대장을 지게를 발급해 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이제 그 확인해 주게 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당시의 인구조사죠. 인구 16세 이상 60세의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구를 파악해서 호세도 걷고 그들에게 역도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주로 호구조사는 당시의 인구를 조사해서 호세를 걷는 것을 중심으로 뒀던 거죠.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른 세원의 발굴. 그래서 이제 소위 상업세를 거두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황제의 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황제가 나름대로 그 황제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갈 수 있었던 내장원의 경제적 기반을 이제 키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의 재정 개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당시에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던,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7강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